오늘 교육은 그 교육과 설명회와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예. 오늘 교육은 크게 사장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시켜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적합성 평가 제도의 이해는 저희가 이 ISO 20387을 콜라스에서 인정을 신청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는 적합성 평가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소지자원은행들이 소재를 분양하고 그런 일련의 어떤 체계 제도 자체를 저희는 적합성 평가 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적합성 평가 제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적합성 평가 제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자원은행의 제도와 현황은 지난번 작년에 수행한 과제에 대한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 뭐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의 생물자원은행의 인정 전략과 4장의 생물자원은행 인정 기준의 이해, 이 부분은 저희 한국인정지원센터의 평가사로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부분인데요. 3장은 생물자원은행 인정 전략에서는 지난번 설명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됐지만은 그 부분에서 있어서 중요한 부분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은 실제 인정을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준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장의 생물자원은행 인정기준의 이해는 저희가 ISO 20387 요구사항별로 실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요구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건지, 그리고 기존의 ISO 9001이나 17025 같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재자원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 ISO 20387을 어떻게 접근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야 될지, 그런 아주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적합성 평가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적합성 평가라는 것은 WTO TBT 협정문이나 ISO 표준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 WTO TBT 협정문에서는 기술 규정 또는 표준 관련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저희 적합성 평가 제도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ISO 표준에서는 이 평가 대상인 제품, 절차, 시스템, 인원 및 기관과 관련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ISO 20387이라는 표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콜라스에서 소지자원은행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평가하는 행위도 이 적합성 평가 제도 그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러한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저희가 WTO 협정이 95년도에 체결됐는데, 그 이전에는 가트 체제라고 해서 관세나 보조금 및 쿼터제 이런 것들로 무역 기술 장벽이 있었는데, 95년 이후에는 이런 표준과 적합성 평가가 이 무역 장벽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적합성 평가 제도 자체가 이 국가 간의 거래, 서로 기업 간의 거래 신뢰를 주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활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규제나 표준이나 적합성 평가 이런 부분의 무역이나 그런 부분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387 소재 자원과 관련해서는 다른 상품이나 제품과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되고 그런 부분은 좀 적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 시험 검사 인증 이런 부분들은 이 무역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TBT는 다 들어서 알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에 관한 협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하는 상대방 간의 어떤 그 상이한 표준이나 규정, 절차 그런 것들을 그 표준화시켜 가지고 이 거래를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렇게 그 TBT 협정이 체결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20조 산업혁명이 끝난 시점에서 이 태동이 됐고 현재까지 그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적합성 평가 제도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표준이 있으면 그 표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뭐 제품이나 프로세스, 서비스, 인원, 뭐 어떤 기반 등이 적합하다는 것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게 한 목적입니다. 적합성 평가의 어떤 체계인데요. 적합성 평가의 가장 그 상단에는 아일락하고 IF 이 양대 기구가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아일락은 보통 시험 검사 규정, 표준 물질 이런 분야이고요. IF는 제품 인증, 경영 시스템 인증 쪽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일락과 IF 산하에는 그 지역 기구가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APEC이라는 기구가 있고 그 밑에는 그 각 나라마다 인정 기구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콜라스 한국 인정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카스 한국 제품인정제도 그리고 저희 한국인정지원센터가 이렇게 세 개의 인정기구가 국내에 있고요. 콜라스가 담당하는 분야는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 그다음에 숙련도 메디컬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스킴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제품인정제도 카스는 제품 인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인정지원센터는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IS 9000을 14000과 같은 경영시스템 인증기관과 그 인증기관에서 활동하는 심사원의 자격 인증기관 이쪽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생물자원은행은 지금 콜라스에서 하나의 또 추가 스킴으로 도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적합성 평가 체계는 그 표준과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표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먼저 이거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사항을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이나 뭐 제품에 대해서 시험을 해서 고객한테 그 물질이나 제품과 같이 동봉해서 주면서 이 제품이나 물질이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다. 그렇게 신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교정기관은 뭐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 성적서 그런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검사기관은 뭐 제품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은 시험검사 교정기관 등이 그 시험검사 교정의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표준물질 생산기관은 그 생산한 표준물질이 어떤 그 표준에 적합한 물질이라는 것을 신뢰를 주기 위한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메디컬 시험은 메디컬 그 인체 쪽에 그에 대한 시험을 해서 그 환자들에게 또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물자원은행 같은 경우는 IS 20387에 따라서 생물자원을 수집하고 유지하고 분양하는 함으로써 이 그 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그 연구자 등에게 신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적합성 평가 제도는 표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표준은 ISO, IC라는 국제 기구에서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ISO에서 대부분 많은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정회원으로 저희가 가입되어 있고요. 저희 나라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회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명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IS 표준은 예비 단계에서 PWI, 그다음에 NP 단계
워킹 드래프트에서 작업 초안 만들고, 그다음에 CD 위원회 초안 만들고, DIS 표준, 그다음에 FDIS, ISO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SO 20387도 이런 단계로 해서 만들어서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물자원은행의 제도화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그 ISO 20387을 활용해서 우리 소재자원은행들의 소재 품질을 어떻게 제고할지 그런 그 연구를 수행한 그 배경인데요. 이 부분은 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포된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규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이제 계획된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5시까지인데 제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이때까지 이제 그, 그 콜라스 사무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그런 그 기관에서 여러 차례 이제 세미나도 열고 해서 기본적인 이제 방향 설정은 좀 됐어요. 그래서 콜라스 사무국에서 지금 지금 이제 고시 예정인 그 4월 8일, 2022년 4월 8일부터 이제 시행 예정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물자원은행에 대한 이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릴 내용은 생물 자원과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내용은 좀 배제를 하고요. 오늘 참여하신 이제 그 이 기관들 중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물자원은행에 이제 업무를 해왔는데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이, 이 공인된 그 콜라스 공인기관으로서의 생물자원은행이 되려면 과연 무엇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콜라스 사무국하고는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또 충족을 시켜야 되고 이런 적합성 평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콜라스 공인 생물자원은행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설명은 조금 딱딱하지 않게 조금 부드럽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 중간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음소거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아는 바대로 좀 답변을 드리고 또 제가 그 답변 드리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병규 본부장 또는 이제 코빅에서 좀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생물자원은행 그 인정 전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제도들은 다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콜라스 사무국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만약에 콜라스 공인 생물자원은행이 되려고 신청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할 때 콜라스 평가사들은 어떤 기준을 들이대고 그러면 신청한 그 생물자원은행은 어떤 기준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우리 그 박병규 본부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우선 법적인 근거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라스 인정제도는 이미 그 생물자원은행 이외에도 이전에 이미 존재를 해왔었고요. 이 법적인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표준기본법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몇 개의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 콜라스라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 같은 법 시행령에도 이제 좀 구체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률은 뭐냐 하면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또 시행령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이 또 콜라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적합성 평가 제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합성 평가를 하는 그런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자원은행에 대한 이 콜라스 인정제도도 이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법에 근거해서 이제 행정규칙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생물자원은행은 요 행정규칙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가 콜라스 공인기관이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지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행정규칙은 콜라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이라고 있어요. 모든 콜라스 공인기관은, 그러니까 생물자원은행 이외에도 이전에 이미 콜라스 공인 시험기관도 있고 검사기관도 있는데, 이런 그 이미 6개 분야에 대한 6개 스킴이라고 하죠. 콜라스 공인기관 인정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운영 근거를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콜라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 요령이 되겠고요. 요 콜라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 요령이 이제 요번에 개정이 되어서 기존의 6개 스킴에 우리 생물자원은행에 대한 이 스킴이 하나 추가가 돼서 이제 7개의 스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행정규칙이 콜라스 공인기관 인정 신청 및 평가 수행에 관한 운영 요령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공인 생물자원은행이 되고 싶거나 또 이미 공인 생물자원은행이 된, 그러니까 아직은 된 곳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공인 생물자원은행이 이제 되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 그런 조직이 콜라스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고, 그 인정 신청을 받은 콜라스 사무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식으로 콜라스 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요 운영 요령의 뒤편에 보시면 생물자원은행이 지켜야 되는 기준으로 만든 체크리스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20387 표준을 기준으로 만든 체크리스트인데 그런 체크리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또 심사 그 콜라스 평가사가 평가를 나갈 때 뭐 며칠간 몇 명이 나가는지 이런 기준도 있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공인 생물자원은행이 되고 싶다 하시면 이 두 개의 운영 요령을 조금 자세히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행정규칙인 콜라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운영 요령은 총 7장 27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중에 우리 생물자원은행이 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지만 지금 생물자원은행과 은행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제가 조금 발췌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그 한국인정기구, 콜라스 사무국이죠. 여기에가 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금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법적 근거가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한국인정기구 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보면 이게 이제 콜라스 사무국인데 이 한국인정기구가 탄생이 된 근거는 뭐냐 하면 위에서 얘기했던 법 그리고 국제 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 기준인 그러니까 이 콜라스 사무국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ISO IEC 17011이라는 이 국제 표준을 지금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스 사무국도 아까 지금 아일락이나 IAF 그다음에 지역 기구인 APEC에서 주기적으로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콜라스 사무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콜라스 이 공인 인정 제도를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평가를 받아서 사실은 이 통과가 되고 이 회원 유지가 되어야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그런 성적서라든지 이런 것들,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이 되겠죠. MOU나 MLA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국인정기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인정을 해주는 이 적합성 평가 스킴은 지금 현재는 교정, 공인교정기관, 그 다음에 공인시험기관, 그 다음에 공인검사기관, 공인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그 다음에 공인표준물질 생산기관, 공인 메디컬 시험기관 이렇게 6개가 기존에 있었고요. 이번에 공인생물자원은행이 이게 포함이 되어서 한국인정기구에서 요 7개 스킴에 대해서 일정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이 스킴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이런 공인기관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인정평가도 하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평가도 실시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적합성 평가 제도는 그 나라마다 있는 인정기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콜라스가 되겠죠. 지금 그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그런 공인기관만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 결과물을 이제 공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정기구는 영문 표기로는 코리아 레버리터리 애크리디테이션 스킴이라고 하고요. 약어로 그냥 콜라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콜라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 요령에 3조를 가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정 분야 및 인정 범위. 그래서 요거는 7개 스킴에 대해서 각각 인정 분야와 인정 범위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콜라스 공인기관의 인정 스킴별, 인정 분야 분류 및 인정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별표 1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생물자원은행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이 좀 있었냐 하면 연구와 개발을 위한 다세포 생물 및 미생물의 생물자원은행과 그 운영에 관련된 모든 조직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인정 분야는 총 5개 대분류. 그래서 인체 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기타의 대분류가 있고 각 대분류마다 60
13개씩의 중분류가 있어서 총 65개 중분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인정 신청할 때는 이 대분류하고 중분류를 아마 구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요 인정 범위는 그 실물이나 데이터, 그러니까 실물 및 데이터의 유형, 그 다음에 생물 자원별 활동, 보관 조건이나 생물자원은행의 운영 방법, 운영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서 인정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요 별표 1의 내용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요 캡처만 해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별표 1을. 그래서 콜라스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 분야 돼 갖고 이 대분류는 이제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는 이렇게 각 대분류마다 13개씩의 이런 중분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유래물, 동물, 그다음에 식물, 미생물, 기타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조금 정리가 돼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요 콜라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 요령을 이제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실제로 이제 배포가 되면 그것을 좀 참조를 하시고 자세히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조금 이제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 세미나 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식품이나 사료를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용도의 생물자원 분석을 하고 하는 시험소 뭐 이런 등등은 지금 20387 그러니까 생물자원은행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우선 다음에 여기 지금 정리해 놓은 요 표준을 우선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사료 자체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이제 제품 인증이기 때문에 ISO IC 17065 이거를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이제 충족을 시킨다라는 이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KS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충족을 시키다는 이제 그 표준의 원문에서는 adequacy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이나 사료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그 적합성 평가 기관의 기준이 아닌 이제 최종 식품 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그 인증,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조직의 인증인 ISO 9001이나 ISO 22000 등 이런 표준을 먼저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이나 사료를 분석하는 시험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인 시험기관이라 그래서 이쪽 조직들은 ISO IC 17025를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용도의 그 생물자원 분석 시험소 이런 곳들은 ISO 15189 여기 이제 메디칼 시험 공인 메디칼 시험 기관이죠. 여기가 충족시켜야 되는 기준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이외의 생물 자원과 관련된 것은 이제 20387 기준을 충족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 공인 시험기관, 공인 교정기관, 그다음에 공인 메디컬 시험기관이 지켜야 되는 표준이 충족시켜야 되는 표준이
1702하고 15189고 우리 생물자원은행이 이제 충족시켜야 되는 인정 기준은 ISO 20387인데 여러 이제 몇 가지 구분되는 쪽 구분을 해서 요 항목마다 조금 차이점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그 이제 업무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험 교정 메디칼 시험을 하는 것이고 저쪽은 그다음 우리는 생물자원은행을 운영 및 보관을 하는 거죠. 물론 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술은 이제 그 1702나 15189는 측정, 분석 이런 게 대부분이고 또 교정 기간은 교정 이게 이제 주요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물자원은행 쪽은 이제 보관이 좀 위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시험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프로세스는 이 요구사항에서 이제 다루는 주요 프로세스는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뢰를 해서 시험을 하고 성적서를 발행하는 거. 메디칼 시험 같은 경우는 의뢰를 하고 검체 채취를 하고 시험 분석을 해서 시험 후 시험 결과를 이제 발급하고 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우리 20387에서 다루는 주요 생물자원은행의 프로세스는 이제 수집 또는 이제 기타, 그다음에 보관. 이 보관할 때는 보관 대상은 이제 그 실물인 자원, 생물 자원 앤드 그다음에 정보, 데이터 이런 정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배포 또는 분양 이런 게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주요 시설로는 1705나 15189에서는 아무래도 시험 장비입니다. 측정 장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측정 장비가 가동되는 시설과 환경 조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387에서는 보관 장비 또 관련 시설이나 환경 조건이 되겠고 만약에 생물자원은행에서 시험을 한다 그러면 여기 17025에서 나오는 이런 주요 시설과 환경 조건, 장비 이런 것들도 같이 주요 시설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되는 스킬로서는 1705나 15189는 측정이나 분석 스킬이 되겠고요.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보관 스킬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충족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나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1702호나 15189 나중에 20387에서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콜라스 공인기관들의 시험 결과는 나중에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또는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물자원은행의 업무 결과가 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콜라스 공인 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런 물의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라스 공인기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공평성하고 기밀 유지예요. 그중에 이제 사람이나 조직과 관련해서는 1702하고 15189에서는 공평성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을 하는데 20387에서는 더 나아가서 공평성은 물론이거니와 윤리적인 것, 그 다음에 각국의 법에서 법규 규제에 의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행동의 원칙, 운영의 원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기존의 스킴하고 다른 것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운영요령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이 제4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4조가 뭐냐 하면 평가 및 인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운영 요령을 보면, 이 4조를 보면 콜라스 공인 생물자원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이 4조부터 출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항에 보시면 콜라스 공인기관의 평가 및 인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법, 아까 얘기했죠? 국가표준기본법과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그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이 요령, 이게 행정규칙이니까 이 요령에서 정한 이 시행규칙까지는 일반적인 원칙밖에 없고요. 사실은 이 행정규칙 안에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정한 규정 이외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별표 2가 공인 생물자원은행이 되기 위한 기관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유인물은 사실은 이 별표 2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기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조금씩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별표 2의 기준 외에 별도의 인정기구에서 앞으로 기술 지침도 개발이 되면 생물자원은행은 조금 더 디테일한 기술 지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마 기술 지침을 개발해서 어떤 인정 분야는 이 기술 지침도 지키세요 하고 추후에 이게 또 고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별표 2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별표 2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물자원은행 인정 및 평가 기준. 그러니까 결국은 콜라스 사무국에서 콜라스 평가사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생물자원은행으로 공인해주기 위해서 평가를 나오는데 그때 평가할 때 들이대는 기준이 요 밑에 나오는 기준이고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평가사들이 들이대는 기준이라는 얘기는 공인된 생물자원은행이 되려면 그 생물자원은행이 충족시켜야 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곳 똑같은 기준으로 뭐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겠죠.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인정 및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하면 ISO 20387이죠. 여기 이제 그 한국 산업 표준화가 되어서 요 가운데 있는 J는 이제 생물과 관련된 그 분류 코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KSJ ISO 20387인데 저는 그냥 20387 이렇게 조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87의 요구사항, 이거는 생물자원 운영의 일반 요구사항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분야별 추가 기술 요건이 적용이 될 텐데 이건 지금 현재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후 발생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물자원은행이 충족시켜야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뭐냐? 20387도 충족을 시키면서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것. 5가지가 이제 정리가 좀 되는데 우선 제일 밑에 보면 ISO 20387 해설서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위에 나오는 20387은 생물자원은행은 무엇 하여야 한다라고 요구만 하고 있어요. 가끔 비고란에 이것은 어떠한 사례를 조금 보여주는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설명이 없이 무조건 요구만 합니다. 생물자원은행은 무엇 하세요. 이렇게 요구만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뭐 하라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런 사례를 좀 들어서 이러한 것들도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20387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실은 해설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해설서도 콜라스 평가사들이 여러분 기관에 가서 평가를 할 때 이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도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인정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나중에 권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0387 요구사항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하실 때 이 해설서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 요구사항만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이런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 하면 콜라스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 요령이 있어요. 요거는 만약에 이제 생물자원은행에서 어떠한 인증서라든지 또는 이제 시험을 하게 되면 이제 성적서라든지 뭔가를 또는 어떤 이제 보고서라든지 공인된 리포트를 내놓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 콜라스 마크를 쓸 수가 있어요. 콜라스 마크. 근데 요거를 마크를 쓸 때는 제대로 잘 써야 합니다. 이거를 아무렇게나 막 써서도 안 되고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되고 쓰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콜라스로부터 공인된 생물자원은행이야. 그래서 인정이 되었더라. 우리가 공인된 생물자원은행이라는 것을 바깥에다가 이제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알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요령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최초 말고 이 운영요령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인 생물자원은행이 되고 나서 이 콜라스 인정마크 사용하거나 인정지위 주장을 할 때 오히려 적용이 좀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경우라고 써놨는데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물자원을 보관하거나 또는 뭐 시험을 하거나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측정이 사용될 경우에 이게 모든 측정에는 이 측정은 이제 참값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사람도 이 불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참값에서 떨어진 정도가 있고 사람도 불확도가 있고 이건 숙련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측정하는 장비도 불확도가 있을 거예요. 얘가 참값을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측정 결과에 대해서 이 불확도에 기여하는 그 요인들하고 기여량을 추정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불확도를 표현할 건지에 대한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생물자원은행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측정이 적용이 된다면 이거는 불확도를 추정하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기관 기술 기록에 관한 기본 지침인데 여러분들이 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생물자원과 데이터 그리고 시험을 한다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기록물들 이런 것들은 다 기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기록을 관리할 때 기록 관리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지침이에요. 요거는 아마 모든 생물자원은행이 다 이제 적용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게 해당이 되냐 하면 아까 불악도와 마찬가지로 생물자원은행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측정 기기들은 측정 이제 장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읽는 값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3이라고 읽었다가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3.2 이렇게 읽는 그 정도가 다 달라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이탈인데,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그런 측정 장비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측정 장비는 이런 측정 불확도가 있어. 근데 우리가 측정했을 때 이 측정했을 때 그 오차가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측정하는 그 측정 결과가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오차 범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측정 결과를 이 소급성 유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측정 결과의 소급성이 뭐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요 지침에 대해서도 한 페이지를 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거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생물자원은행이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은 이 해당 안 되는 분야도 좀 있겠지만 일단 이 6가지 이 추가기술 요건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이 6가지 인정 기준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인정제도 운영 요령을 보면 이제 8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정 신청 및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한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신청기관은 요 제6조 법에 의해서 별표 3, 요 지금 요 운영 요령에 별표 3에 보시면 서류가 있어요. 이 제출 서류가 인정 신청할 때 이 서류를 인정정보통합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및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별지 서식에 신청서가 있는데 그 신청서는 이제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별도 제출을 하는데 그 이외에 처음에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요 인정정보통합 시스템이라는 포털을 통해서 요거를 제출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인정 신청 절차, 수수료, 평가반 구성, 평가 일수 선정, 평가 업무 절차,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정기구의장이 별도로 고시한 콜라스 공인기관 인정 신청 및 평가 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 요령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2개의 행정규칙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요 지금 보고 있는 인정제도 운영 요령이고 두 번째가 요 공인기관 인정 신청 및 평가 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 요령. 요 2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대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정 신청 서류는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 여기 이제 별지 서식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각 서식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서약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법인이 아니고 정부 산하기관이다. 그래서 고유 번호증이 있는 조직은 고유 번호증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정 신청 분야. 이거는 사업장별 인정 신청 분야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 사업장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의 운영하고 계신 그 생물자원은행이 그 생물자원은행 업무를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어, 또 광주에서도 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거를 신청을 하시는 거죠. 서울에서는 대분류, 중분류가 뭐 인체 유래물의 어떤 분야, 뭐 부산은 뭐 동물의 뭐 어떤 분야, 뭐 요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제출하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특정 장비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을 할 경우라는 것은 측정 장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측정 장비에 대해서 스스로 내부 교정을 한다면 각 신청 분야에 요 대분류의 요 중분류는 내부 교정이 있다. 그래서 내부 교정 이렇게 식별을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유 현황 있어야겠죠. 이것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20387 이 표준에 의하면 모든 생물자원은행은 20387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면 경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 경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화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동일하게 일관되게 움직이도록 하는 몇 가지 업무 항목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했거든요. 그거를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최소한 내부 심사를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1년 동안 생물자원은행에서 생물자원은행을 운영했던 그 성과들을 분석을 해서 경영진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걸 경영 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심사하고 경영 검토했던 실적을 제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생물자원은행을 이제부터 생물자원은행을 해야지 하고 생물자원은행을 시작하는 기관들은 일정한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20387에 의해서 좀 돌려보고 내부 심사도 하고 경영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미 생물자원은행을 운영을 쭉 해왔다면, 그죠? 요 20387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을 조금 정비를 하다 보면 기존에 안 하던 것은 이제 하면 되고 해왔던 것은 그대로 제출을 하면 되겠죠. 내부 심사 및 경영 검토 실적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생물자원 보존 관리 시설에 대한 시설 현황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환경 조건, 그다음에 유지 관리 조건 이런 현황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그 생물자원을 영하 80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면 그 영하 80도를 환경 조건, 온도 조건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제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 및 관련 데이터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자원별, 그 다음에 여러분 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 활동별, 시험 방법 및 절차서, 이 절차서는 이제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목록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만약에 인증서를 제출한다면 그 인증서의 특성값에 대한
특성화 보고서. 요거는 나중에 20387 안에 들어가면 이런 특성에 대한 그런 사례가 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행했다. 뭐 인증서 발행 건수. 그리고 이 생물자원은행 콜라스 공인 생물자원은행이 되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지도를 받았다면 그 내역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신청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공인기관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스 공인기관으로 한번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유효기간은 4년이 됩니다. 4년이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그 대분류 하나에 중분류가 3개였는데 중분류를 2개를 더 떼고 싶다. 확대를 하게 되면 이 그 확대된 범위는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까지가 되겠고 처음에 인정받을 때는 새 분야였다면 그 4년이 지난 갱신 때는 그때부터 5 분야에 대해서 같이 갱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13조는 이제 정기검사, 이건 이제 사후관리에 해당되는 거고 기준이 있고 14조는 재평가, 갱신이죠. 4년 주기에 그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17조는 이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표에 가보면 치명적 사항, 중대한 사항, 경미한 사항으로 나눠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 별표 4도 제가 오늘 설명드리진 않지만 나중에 한번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조는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19조는 기술 책임자, 제20조는 품질 책임자 및 내부 심사자, 21조는 실무자에 대한 그런 자격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기관들도 많이 있겠지만 콜라스 공인기관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책임을 지는 기술 책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이 지금 관리를 하는 품질 책임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생물자원은행을 이제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실무자, 시험이 있다면 시험하는 실무자 여기에 대한 이제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물자원은행도 기술 책임자, 줄여서 기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품질 책임자, 줄여서 품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술 부책임자도 있고 품질 부책임자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부 심사자, 실무자 이렇게 다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조는 이제 공인기관의 의무, 보고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 책임자하고 인력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기술 책임자는 이제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보유돼야 되고 관련 법에 의해 요 관련 법이란 것은 뭐냐면 요 생물 자원과 관련되어서 지켜져야 되는 그런 법이 되겠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학사학위 취득 후 2년만 실무 경력이 있으면 되고요. 또 해당 법, 이 생물자원과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각 정부 부처의 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법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 자격이 있으면 위에서 정한 학력 요건은 뭐 필요 없다. 다음에 이제 실무자는 전문학사 이상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최소한 해당 분야 업무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면 실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3조에서는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의 언급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아까 인정 기준 중에 하나인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 요령을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별표 2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신청 서류는 요 제24조를 보시면 인정정보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처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생물자원은행은 이 인정정보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서 기관의 이름으로 사실은 회원 가입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콜라스 사무국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인정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콜라스 사무국하고 의사소통해라. 서류 제출 이쪽으로 하고 뭐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자료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가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제가 화면에 포털을 좀 띄워놨는데 포털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인정정보 통합 시스템 또는 요 knet.go.kr 요 도메인을 치시면 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제품 인정 제도가 아니고 콜라스 한국 인정 기구이기 때문에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이제 사이트가 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인정 제도 소개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국제 단위계 측정 소급성 그다음에 인정 절차가 있고요. 요 뒤에 교정기관서부터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이렇게 6개의 스킴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스킴을 눌러보면 이제 중요한 정보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여기는 생물자원은행이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해서 이 인정정보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고 운영하는 그 매뉴얼이 또 있는데 여기 좌측 하단에 보면 여기에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생물자원은행 공인 생물자원은행 매뉴얼 그래서 그걸 다운 받으시면 요 콜라스 사용자 매뉴얼을 활용해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신청할 때 인정 업무의 인정 신청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마당, 그 다음에 정보마당에 들어가시게 되면 고시된 모든 법령에 대한 자료를 다 갖출 수가 있고 조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2에 나오는 그 각종 운영요령과 지침들이 있잖아요. 생물자원은행이 충족시켜야 되는 기준들을 여기서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얘가 이제 업데이트 되진 않았으나 나중에 요 그 생물자원은행 스킴이 가동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인정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콜라스 사무국하고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인정 신청 및 그 평가 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 요령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세미나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신청서가 이제 접수가 되면 그러니까 요거는 콜라스 사무국 입장에서 요렇게 우리가 할게. 그 당신들은 우리가 요렇게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고 나오는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평가팀을 구성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다큐멘트 리뷰를 합니다. 문서 심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20387 및 다른 여타 그 인정 기준 별표 2에 나온 거기에서 문서화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게 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게 되겠고요. 1개월 이내에 이제 시정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이 시정 조치가 성공적으로 만약에 됐다 시정 조치가 잘 됐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평가 일정 현장 평가 일정을 수령을 해서 이거를 통보를 하고 현장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부적합 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시정 조치
것들을 이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이 시정 조치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보고서하고 시정 조치 결과 이런 것들을 인정위원회가 상정을 합니다. 이 인정위원회는 콜라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전문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정위원회에서는 공인 콜라스 기관들에 대한 인정, 또 취소, 정지, 뭐 인정 범위 확대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 심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인정 승인이 되게 되면 인정 결정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콜라스 사무국에서 인정서를 교부하면서 공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생물자원은행 업무를 하면서 콜라스 사무국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정기검사하고 4년마다 재검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 공인기관 인정 신청 및 평가 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 요령 내용 중에서 뭐 간단하게 조금 알아보도록 좀 할게요. 우선 요 2장에 보면 그 인정 신청 및 문서 심사, 그래서 인정 신청하고 신청 평가 비용 산정을 하고 납부 방법, 문서 심사는 어떻게 하고 또 신청 변경하거나 신청 처리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3장은 평가 수행을 할 때 예비 방문을 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반 구성을 하고 평가반의 임무는 뭐고 현장 평가 일수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 생물자원은행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콜라스 평가사가 몇 명이 며칠 나오는가 이런 걸 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은 어떻게 하고 현장에 이제 입회 평가하고 이제 현장 평가 업무 절차 그다음에 또 평가를 했을 때 이 발견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죠? 그런 구분이 좀 있고요. 부적합 사항, 뭐 권고 사항 이런 데 대한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쓰고 시정 조치는 어떻게 하고 또 확인 평가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의 이제 현장 평가 일수,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이게 이제 조정이 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평가 또는 재평가는 2명이 3일 나와요. 그래서 6인 1. 보통 맨데이즈라고 하죠. 6맨데이. 그 다음에 정기검사. 그 다음에 인정범위 확대는 2명이 이틀. 그래서 4인 1, 4맨데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평가 인원수는 인정 범위의 규모에 따라 좀 조정이 가능하고요. 인체 유래물의 경우 중분류별 1인을 배정하고 인체 유래물을 제외한 분야는 대분류별 1인 배정을 한다라는 이제 원칙을 일단 세워는 놨습니다.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유사한 품목이나 유사한 인정 분야는 대분류, 중분류 관계없이 1인이 여러 분야를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자원은행은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으나 콜라스 평가사가 없을 경우에 외국 평가사를 이제 쓸 수도 있고 기존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정 분야 같은 경우가 이제 전문가가 콜라스 평가사가 전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저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이 평가반에 구성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기술 전문가가 이제 포함이 되어서 그 분야에 대한 이렇게 평가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물자원은행이 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엇을 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법적 근거와 인정 기준 또 평가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